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곶감을 물어가던 시절,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어느 마을에 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직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개 중에는 떵떵거리는 부자도 있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가난한 이들도 섞여 살았습니다. 돌석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처지였습니다. 돌석이는 타고난 덩치가 남들보다 배는 크고 힘이 장사여서 쌀가마니 두세 개쯤은 거뜬히 짊어질 수 있었는데 워낙 심성이 착하고 계산 속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돌석이라 불렀습니다. 남들이 꾀를 부리며 쉴 때도 그는 묵묵히 소처럼 일만 했고 짓궂은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허허실실 웃어넘기기 일쑤였기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선에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였으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꿈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시는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참판이었는데 이 영감은 어찌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지 동네에도 최참판 집 앞을 지날 때는 짖지 않고 피해간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최참판 댁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머슴들에게 내어주는 밥상은 언제나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멀건 시래기국에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돌석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죽을 끓였으며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는 세월의 흔적과 고된 노동의 대가로 옹기처럼 단단해져 있었고 얼굴은 뙤약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습니다. 돌석이가 이토록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초갓집을 마련하고 논 면마지기를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돌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혈혈단신이 되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돌석아, 너는 꼭 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내 힘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유언은 그가 고단한 머슴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참판이 1년에 한 번씩 던져주는 세경, 즉 1년치 품삯을 받으면 단잎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는데 이는 머슴들에게는 한 해의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1년치 품삯을 정산받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들판의 황금 물결은 이미 사라지고 텅 빈 논에는 볏짚만이 덩그러니 남아 스산한 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돌석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올해로 꼭 10년째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제법 묵직해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틈만 나면 남들 몰래 뒷산 바위 틈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떠올리며 혼자 실실 웃음을 흘리곤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세경을 받으면 장터로 나가 술을 마시거나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탕진해버렸지만 돌석이는 달랐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인 정산일이 다가왔고 최참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곤방대를 물고 머슴들을 하나둘씩 불러들여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참판은 엽전 한 잎이라도 덜 주려고 온갖 트집을 잡으며 혀를 찼지만 돌석이에게만큼은 흠을 잡을 구석이 없어
약속된 금액을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잉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밥만 축내더니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는구먼. 최 찬판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등을 때렸지만 돌석이는 그저 고맙습니다요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요 하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엽전 꾸러미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묵직한 돈주머니는 지난일 연간 흘린 피땀의 결정체였기에 그 무게가 청음망음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풍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꺼내어 세어보았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세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엽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 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의 지나간 청춘이자 다가올 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모은 돈은 이제 제법 큰 액수가 되어 읍내 장터에 나가면 작은 오두막집 한 채와 텃밭 달린 땅을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가슴은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고 눈가에는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 안 한 구석에서는 함께 지내는 다른 머슴들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돌석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자리에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자신이 살게 될 집을 그려보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지어진 아담한 초가집 마당에는 암탉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얼굴도 모르는 참한 색시가 웃으며 그를 맞이해주는 모습까지 떠오르자 돌석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이불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암 이제 고생 끝이야. 내일이면 나도 어엿한 내 집 주인이 되는 거라고.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읍내 장터가 서는 날이자 그가 평생을 별러온 땅과 집을 알아보러 가는 날이었기에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깊숙한 속옷 주머니에 엽전 꾸러미를 단단히 동여매고 겉옷으로 꽁꽁 싸매어 혹시라도 누가 채갈세라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늙은 참모 할멈이 그런 돌석이를 보고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돌석이 아니냐? 이 새벽부터 어딜 그리 곱게 차려입고 간우 장가라도 가는 개냐? 할멈의 농담 섞인 물음에 돌석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할멈, 저 오늘 읍내 좀 다녀오려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 집이랑 땅 좀 알아보러 갑니다요. 돌석이의 대답에 참모 할멈은 깜짝 놀라며 솥뚜껑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냐?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돌석이가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 장하다 장해. 10년을 하루같이 일하더니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할멈은 마치 친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며 돌석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행주침에 손을 닦으며 주먹만한 주먹밥 2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놈들이 수두룩하니 돈 단속 잘하고 사람 너무 믿지 말거라. 할멈의 따뜻한 당부를 뒤로하고 돌석이는 최참판댁 대문을 나서 읍내로 향하는 신장로에 발을 내디뎠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는 억새풀이 하얗게 피어 바람에 춤을 추고 높고 파란 가을 하늘에서는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며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걷는 내내 가슴을 만지작거리며 품속의 돈주머니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 묵직한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쌀쌀하게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어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읍내까지는 좋기 30리는 되는 먼 길이었지만 돌석이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드디어 왁자지껄한 장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읍내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장사치들이 외치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갓쓴 양반부터 보찜장수 아이를 업은 아낙네들까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돌석이는 잠시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복덕방 영감이 있다는 저작거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비단이나 맛있는 음식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만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돌석이가 사람들을 해치며 장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어디선가 고소한 빈대떡 찌지는 냄새와 탁주 냄새가 코를 찔러왔지만 그는 꿀꺽 침을 삼키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돈은 내 피요살이야. 허투루 쓰면 천벌을 받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때 저만치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모양인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혀를 차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돌석이었지만 길이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인파 속을 비집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겨우 뚫고 지나가려던 찰나 돌석이의 귀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년아,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어디서 내빼려고 해. 오늘 아주 끝장을 봐주마.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사내들이 가녀린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채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나간 채 고통에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저 겁에 질려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은 얼핏 보아도 기생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고 고운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빚쟁이 왈자들인 듯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여인은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인이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사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돌석이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빚 때문에 고초를 겪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거구의 사내를 보고 놀라 길을 터주었고 왈자들도 험악한 기세로 다가오는 돌석이를 보고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석이는 쓰러진 여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보호했는데 그의 덩치가 워낙 크고 단단해 보여 마치 거대한 바위가 서 있는 듯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사람을 이렇게 패면 쓰나 대체 돈이 얼마기에 이러는 게요. 돌석이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고 왈자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에요. 이건 또 무슨 미친놈이야.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니 썩 꺼져라. 아니면 내 놈이 2년 빚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왈자의 비웃음 섞인 말에 돌석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전 재산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그 엽전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돈주머니를 보는 순간
돌석이의 눈앞에는 자신이 꿈꾸던 초가집과 논밭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혔고 왈자의 발치에 돈주머니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가진 전부요. 이걸로 저 여자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니 당장 물러가시오. 돌석이의 외침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왈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주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확인한 우두머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탐욕스러운 빛을 띄었는데 그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군. 촌놈 주제에 제법 큰 돈을 가지고 있어. 좋아, 이 돈이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퉁쳐주지.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년아. 왈자들은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낄낄거리며 돈주머니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돌석이를 향해 혀를 차거나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 생판남인 기생을 위해 전 재산을 날리다니. 딱 봐도 머슴 같은데 저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돌석이는 멍하니 서서 빈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아니 그의 꿈과 미래가 순식간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허탈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돌석이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여인을 부축해 일으켜 서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 사람이 살고 봐야지. 돈이 뭐 대수라고.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먼지 묻은 여인의 옷을 털어주고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돌석이가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오자 벌써 소문이 퍼졌는지 최참판이 대문 앞에서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10년을 개처럼 일해서 모은 돈을 기생년 치마폭에 쏟아부어 에라이 평생 남의 집 머슴이나 살 팔자로구나. 최참판의 조롱과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돌석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좁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 안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그 여인의 살려달라는 눈빛이 떠올라 그는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돌석이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눈길을 헤치고 걸어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최참판댁 안이 돌석이가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는데 그 여인은 바로 장터에서 자신이 구해준 기생 연화였습니다. 그녀가 눈 덮인 마당에 들어서자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묘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돌석이에 멈춰버린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최참판 댁 마당에 짐꾸러미 하나를 달랑 들고 서 있는 여인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는데 그녀의 등장은 잿빛 겨울 하늘 아래서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벼보았지만 추위로 발그레해진 볼과 맑은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여인은 며칠 전 장터에서 보았던 그 기생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자 연화는 꽁꽁 언 손을 모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곱고 기품이 있는지 머슴들이 사는 행랑채 마당이 순식간에 대갓집 안방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희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는데 평생 남에게 절을 하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은혜라니요. 나는 그저 사람 된 도리를 했을 뿐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남의 집 머슴일 뿐인데 어찌 댁 같은 귀한 분을 거둘 수 있겠소. 어서 돌아가시오. 돌석이의 거절에도 연화는 꿈쩍도 하지 않고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곳이 있었다면 애초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적에서 이름이 지워진 몸 갈 곳 없는 신세입니다. 밥 짓고 빨래하며 머슴살이라도 좋으니 제발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박히자 돌석이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눈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참모 할멈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혀를 차며 달려나왔는데 할멈은 연화의 얇은 옷차림을 보고 기겁을 하며 자신의 털조끼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안에 청승맞게 이게 무슨 짓이여 사정이야. 나중에 듣고 일단 들어오게.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을게야. 할멈의 호통의 돌석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연화의 짐을 받아들었고 할멈은 연화를 부엌 아랫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온몸을 녹이는 연화에게 할멈이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건네자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쥐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누추한 부엌방이었지만 돌석이와 할멈의 따뜻한 눈길 속에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날부터 최참판댁 행랑채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기생 출신이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것 같은 연화가 억척스럽게 일을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참모 할멈을 도와 밥을 짓고 머슴들의 헤어진 옷가지를 모아 꼼꼼하게 기워주었으며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닭가 집안에서 광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생년이 오죽하겠어 며칠 하다 도망가겠지 라며 수군거리던 다른 머슴들도 그녀가 만든 맛깔나는 반찬을 맛보고 정갈하게 기워진 옷을 입어보고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돌석이에게 일어났는데 꾀죄죄하던 그의 행색이 몰라보게 단정해졌고 늘 주눅 들어있던 그의 어깨가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돌석이를 마치 하늘 같은 서방님처럼 극진히 모셨는데 식사 때가 되면 돌석이의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을 먼저 챙겨주었고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대령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돌석이는 이런 대접이 황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정도는 약소한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돌석이의 가슴 속에서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봄꽃들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고 고된 노동조차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라 돌석이와 연화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보 돌석이가 돈으로 기생을 샀다더라. 아니지, 그 기생이 돌석이 돈을 보고 홀린 거라던데. 천한 머슴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양반 흉내를 낸다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질투 반 부러움 반으로 입방아를 찌어댔고 사랑방에 모인 사내들은 돌석이가 횡재를 했다며 배 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기가 불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최참판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집 머슴이 감히 저보다 예쁜 여인을 끼고 산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최참판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연화를 사랑채로 불러들였는데 그의 눈빛은 뱀처럼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단정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자 최참판은 헛기침을 하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돌석이 놈을 따라 들어온 그 계집이냐? 내 듣자 하니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다던데. 그깟 머슴놈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수청을 드는 게 어떠냐? 내 너를 첩으로 들여 비단옷에 고기 반찬을 먹여주마. 최참판은 돈주머니를 흔들며 유혹했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은 감사오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곳이 있습니다. 비록 머슴의 아내로 살지언정 은인을 배신하고 부귀영화를 좇을 수는 없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거절에 최참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런 괘씸한 연천한 것이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내년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견뎌봐라. 내 집구석에서 살려면 내 법을 따라야 하는 법. 최참판은 씩씩거리며 연화를 쫓아냈고 그날부터 돌석이를 향한 핍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오라 시키거나 산더미 같은 장작을 하룻밤 사이에 다 패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일감들을 돌석이에게 떠넘겼습니다. 돌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니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손발이 터지고 어깨가 짓눌려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밤늦게 돌아온 돌석이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돌석이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덩치값은 해야지 않겠소. 이까짓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바보처럼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속 또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머슴들에게 주는 식사량까지 줄이라고 명령하여 돌석이와 연화는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꼬부랑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최참판 대갑을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 돌석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석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혀를 차더니 슬며시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돌서가 자고로 분에 넘치는 보석을 지니면 도둑이 꼬이는 법이다. 내 곁에 있는 여인은 귀한 꽃이나 그 꽃향기가 너무 진해 벌레들이 꼬이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너도 죽고 그 여인도 다칠 것이야.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졌는데 그 말은 돌석이의 가슴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심스럽게 연화를 불렀습니다. 부인, 내 아무래도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소.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소. 돌석이의 말에 연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도 같은 생각이 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 두 사람 손발이 멀쩡하니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마을 뒤편 상이슬게 있는 버려진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최참판의 사랑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지난 10년간 모은 세경도 다 날렸고 이제 빈손이나 다름없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시고 제 갈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최참판은 곤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속으로는 드디어 이놈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주기에는 배가 아팠던 최참판은 짐짓 인심 쓰는 척하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냐, 네가 정 그렇다면 보내주마. 허나 그냥은 안 되고 저기 뒷산 너머에 있는 자갈밭 알지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이나마 내 놈에게 줄 터이니 거기서 살아보거라. 최참판이 말한 자갈밭은 마을 사람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돌멩이만 가득하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귀신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돌석이가 그곳에서 며칠 못 버티고 굶어 죽거나 결국 연화를 데리고 다시 기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나 돌석이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넙죽절까지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가 정말로 미쳤다며 수근거렸지만 돌석이와 연화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와 연화는 낡은 보찜 하나씩을 짊어지고 정든 행랑채를 떠나 자갈밭으로 향했는데 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험해지고 인적은 끊겼으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자갈밭은 그야말로 처참한 풍경이었는데 흙보다 돌이 더 많고 자풀만 무성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지붕이 뚫려 하늘이 보였고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돌석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미안하오. 내 능력이 부족해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오히려 활짝 웃으며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여기는 하늘이 훤히 보입니다. 꽉 막힌 대감마님 댁 담벼락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땅 흘려 일구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연화의 긍정적인 말에 돌석이는 다시금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자풀을 걷어내고 무너진 벽을 세우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석이와 연화의 고단하지만 희망찬 자갈밭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홈이 자루 하나와 서로를 믿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기 산비탈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쭈쭈쭈 며칠이나 가나보자 하며 내기를 걸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가 큰 바위를 들어 나르면 연화는 작은 자갈을 치마폭에 담아 날랐고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박힌 바위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시련처럼 끝도 없이 나왔고 밤이 되면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두 사람의 잠자리를 위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추위와 배고픔이 그들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돌석이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을 나르다 현기증을 느껴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온 연화를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연화 역시 고운 손이 다 부르트고 손톱이 깨져 피가 났지만 힘든 내색 없이 산나물을 캐고 칙칙한 쑥을 뜯어 죽을 끓였습니다. 나으리 이 돌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연화는 밤마다 돌석이의 어깨를 주무르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만
그녀의 눈개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 오두막이 거세게 흔들렸는데 돌석이는 문풍지를 붙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인데 덜컥 겁이 난 돌석이는 몽둥이를 손에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부인,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돌석이가 비장하게 말하자 연화도 긴장한들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이 버려진 땅귀신 골짜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가련한 부부는 혹독한 겨울과 배고픔 그리고 최참판의 저주 같은 예언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센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 밤새도록 윙윙거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 오두막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럼 두 사람이 그 공포의 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메마른 자갈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3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밤새 문을 긁어대던 정체불명의 소리는 다행히 굶주린 산짐승이 바람을 피하려던 몸부림이었는지 날이 밝자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돌석이와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한 눈이었지만 아침 햇살이 비추는 눈 덮인 자갈밭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생도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오겠지요. 연화는 차갑게 식은 주먹밥을 드며 돌석이를 위로했고 돌석이는 그런 연화가 고마워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치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오로지 땅을 일구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돌석이의 우직한 힘과 연화의 끈기는 실로 대단하여 산더미 같던 돌무더기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무튀튀한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은 쉬이 마음을 열지 않아 괭이질을 할 때마다 쇳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했고 흙보다는 자갈이 더 많이 섞여 있어 농사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저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지. 귀신 홀린 땅에다 삽질을 해봐야 헛수고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최참판은 하인을 시켜 염탐을 하게 하고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느냐, 독한 것들. 이라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깊게 파 내려가던 돌석이의 괭이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리겠거니 하고 파내려 했지만 그 물체는 생각보다 크고 깊이 박혀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돌 어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돌석이는 오기가 생겨 우통을 벗어젖히고 본격적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자갈을 고르던 연화도 달려와 함께 흙을 퍼냈는데 한참을 파내려 가자 드러난 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기이하게 생긴 거무스름한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나무뿌리인가 싶었지만 흙을 털어내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칠뿌리 같기도 하고 도라지 같기도 한데 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는 기방에 있을 때 어깨너머로 귀동냥한 지식이 있어 약초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덩어리는 평범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그 귀하다는 산더덕 아닙니까? 연화의 말에 돌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더덕 그게 뭐요? 먹을 수 있는 거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뿌리의 껍질을 살짝 벗겨 맛을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산더덕이 아니라 수십 년은 묵은 오래된 산더덕입니다. 향이 진하고 맛이 달큰한 것이 약효가 산삼 못지않다는 그 귀물입니다.
알고 보니 그 자갈밭은 겉보기에만 척박해 보였을 뿐. 사실은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물빠짐이 좋아 산더덕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버려진 땅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석이와 연화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을 더 파헤쳤는데 파면 팔수록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산더덕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돈이 얼마요. 돌석이는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으리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산더덕을 캐내어 멍석 위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그 양이 좋기 쌀 2가마니는 될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돌석이와 연화는 가장 크고 좋은 산더덕 몇 부리를 챙겨 읍내장터의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처음에는 행색이 남루한 두 사람을 보고 시큰둥했으나 돌석이가 내민 산더덕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허허, 이 물건은 대체 어디서 이런 귀물을 구했소?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구려. 약재상 주인은 감탄을 연발하며 후한값을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돌석이는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큰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돌석이가 산더덕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곧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바보가 자갈밭에서 산삼보다 귀한 걸 캤다며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어. 사람들은 부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오두막으로 찾아와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와 연화는 교만해지지 않고 번 돈으로 쌀과 고기를 사서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맛이지요. 돌석이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존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최참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슴이었던 놈이 자신이 버린 땅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감히 내 땅에서 난 것으로 호의호식해. 그 땅은 원래 내 것이었어. 그러니 거기서 나온 것도 다 내 것이란 말이다. 최참판은 욕심에 눈이 멀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돌석이를 잡아오라. 호통을 쳤고 그것도 모자라 관에 가서 돌석이란 놈이 내 땅 문서를 훔쳐 달아나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고 거짓 고발까지 했습니다. 평화롭던 돌석이네. 오두막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내 이놈 돌석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돌석이를 포박했고 놀란 연화가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연화가 절규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로 두 사람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지만 서슬 퍼런최 참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최참판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사또에게 알랑거리고 있었고 돌석이와 연화는 죄인처럼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사또는 짐짓 위험 있는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주인집 문서를 훔쳐 달아나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게 사실이냐? 돌석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나올 때 분명 그 땅을 제게 주신다고. 하지만 최참판이 말을 뚝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공짜로 준단 말입니까? 저놈이 앙심을 품고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최참판은 미리 조작해둔 가짜 땅 문서를 증거라며
삿되게 바쳤습니다. 돌석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고 있었지만 옆에 있던 연화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삿도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삿도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저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연화의 당돌한 발언에 좌중이 술렁거렸고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천한 계집이 어디서 감히 증거라니. 무슨 증거? 연화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석이가 최참판 댁을 나올 때 최참판이 홧김에 써주었던 자갈밭 양도 각서였습니다. 비록 흘려 쓴 글씨였지만 거기에는 분명 최참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최참판 나으리의 수결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갈밭을 돌석에게 주노라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연화가 증서를 펼쳐 보이자 최참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김에 그리고 돌석이를 비웃으려는 마음에 장난처럼 써주었던 그 종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증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최참판이 제출한 문서의 도장과 연화가 내민 각서의 도장이 일치했습니다. 허허허, 이거 참 최참판 자네가 준 것이 맞구먼. 그런데 어찌하여 도둑질을 했다고 고발을 한 것인가? 사또의 추궁에 최참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참판이 그건 저놈들이 내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것이다 라고 억지를 쓰자 연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정 그렇다면 이 장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연화가 내민 것은 최참판 집에서 일할 때 우연히 발견해 챙겨두었던 이중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최참판이 소장농들에게 거둔 세금을 속여 관에 덜 내고 머슴들의 품삯을 착복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참판이 나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백성을 수탈한 증거입니다. 저희를 도둑으로 몰기 전에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연화의 폭로에 관나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올소 최참판 저놈이 우리 쌀도 떼어먹었소. 저런 도둑놈을 벌해야 하오 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최참판을 하옥하고 이 장부를 낱낱이 조사하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최참판을 덮쳤고 그는 아이고 사또 억울합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라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최참판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돌석이와 연화는 혐의를 벗고 풀려났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는 두 사람을 향해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돌석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그런 장부를... 연화는 빙긋이 웃으며 돌석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나으리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지만 때로는 지혜가 그 도움을 앞당기기도 하는 법이지요. 이제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갈밭 아니 이제는 그들의 희망이 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잡혀가면서 마을의 질서가 무너지고 소장농들과 머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마을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돌석이는 이 혼란스러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최참판이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고 난 뒤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인 잃은 대갓집은 구심점을 잃어 하인들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고 소장농들은 혹여나 관에서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개 중에는 이참에 짐을 싸서 다른 마을로 떠나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관에 가서 사또에게 읍소라도 해보자는 사람도 있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온 이 순박한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유와 공백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돌석이와 연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자갈밭을 일구어 큰돈을 벌고 억울한 누명도 벗었지만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꺼져가는 등불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배고픔에 시달리던 시절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려 했던 이웃들의 따뜻했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인, 내 마음이 편치 않소. 최참판은 벌을 받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돌석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로운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나으리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재물 또한 나누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풀어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연화의 말은 돌석이의 가슴을 환하게 밝혔고 두 사람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헝클어진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을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돌석이는 읍내로 나가 황소 한 마리와 쌀가마니를 잔뜩 실어왔고 연화는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 솥을 걸고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기, 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돌석이네.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데. 어허, 그 친구가 인심 한번 후하게 쓰는구먼.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쭈뼛거렸지만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둘씩 돌석이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넓은 자갈밭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돌석이와 연화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국밥과 고기를 넉넉하게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고 여기저기서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부르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멍석 위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돌석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며 남의 눈치만 보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련히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연화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돌석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투박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참판댁 일로 마을이 어수선하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였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돌석이의 진솔한 말에 웅성거리던 좌중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이 땅에서 귀한 약초를 얻어 큰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갈밭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다 우리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돌서기의 신호의 연화가 앞으로 나와 낡은 장부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최참판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왔던 소장농들의 빈 문서, 사본과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부를 보자마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었던 족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장부의 내용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적힌 빚들은 대부분 초의 참판이 억지로 덮어씌운 이제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원금은 이미 갚고도 남았음에도 그를 모르는 여러분을 속여 평생 노예처럼 부리려 했던 것입니다. 관에서도 최참판의 죄를 물어 이 장부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석이는 준비해둔 화롯불에 그 장부를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종이들이 말려 들어가며 재가 되어 날리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렸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세 돌석이, 만세 이제 우리는 살았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에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돌석이의 손을 잡고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자네가 진짜 우리 마을의 주인이네. 하며 오열했고 젊은이들은 돌석이를 행가래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돌석이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은 기쁨을 넘어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빚은 없어졌지만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참판댁 땅은 관에서 관리하게 될 터이니 당분간 농사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를 하려 합니다. 돌석이는 뒤편에 쌓여있는 산더덕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갈밭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귀한 약초가 자라는 보물단지입니다. 우리 마을 주변의 산비탈과 황무지를 함께 개간하여 이 약초를 심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자는 제가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농사법은 저희 부부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석이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을 감추고 독점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마을 사람 모두와 나누겠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돌석이 자네 정말인가? 그 귀한 걸 우리한테 다 알려준다고. 촌장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돌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다 같이 잘 살아야 저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땀 흘려 일하고 수확한 것은 공평하게 나누면 누구 하나 굶는 사람 없이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돌석이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마을에 상생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괭이와 호미를 들고 나와 버려진 산비탈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끌려나와 하던 노역이었지만 이제는 내 땅, 내 희망을 일군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돌석이는 선두에 서서 땀을 흘리며 솔선수범했고 연화는 새참을 나르며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돌석이네 자갈밭에서 시작된 희망의 노래는 온 상월짜기로 메아리쳐 퍼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마을 곳곳에 심은 더덕과 약초들이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최참판댁의 높았던 담장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모여 쉴 수 있는 넓은 평상이 놓였습니다. 더 이상 머슴과 주인의 구분 없이 형님 아우하며 서로 돕는 품앗이가 일상화되었고 마을에는 웃음꽃이 지지 않았습니다. 읍내장터에서도 이 마을의 약초가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상인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상골 마을이 돌석이의 따뜻한 마음과 연화의 지혜 덕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촌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수확을 앞두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풍물패가 신명나게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깨춤을 추며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돌석이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갔는데 덩치 큰 사내가 엉거주춤 춤을 추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정겨워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고 돌석이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어이, 돌석이 아니지. 이제는 우리 마을 이장님이지.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이장님을 연호했습니다. 돌석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돌석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구하고 마을 전체를 살린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돌석이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꾸던 꿈은 작고 초라한 초가집 한 채였지만 지금 그가 이룬 것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대한 기와집보다 더 크고 튼튼한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늦도록 이어졌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정을 쌓았고 아이들은 돌석이에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세다 잠이 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최참판이 남긴 상처와 불신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정과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돌석이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옆에 앉은 연화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고운 손이 맞닿은 그 온기 속에 마을의 평온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와 연화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괴롭혔으나 이제는 죄인 신세가 된 최참판 그리고 과거 돌석이를 비웃던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라 하였던가요? 돌석이는 이제 부자가 된 자의 여유가 아닌 마음이 넉넉한 자의 덕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석이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진정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부의 앞날에는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돌석이네. 마을에도 몇 번의 봄이 가고 또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척박했던 자갈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땀으로 비옥한 옥토가 되어 해마다 향긋한 산더덕 향기가 온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돌석이가 처음 지었던 그 소박한 오두막을 조금 넓혀 지은 단정하고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흙을 만져야 사는 사람이라며 낡은 벗을 입고 이른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을 잡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없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의 안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집안 살림만 꾸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과 안악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셈을 알려주는 야학당을 열었습니다. 과거 기생시절 익혔던 재주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귀한 걸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돌석이네 마당 평상에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산사의 소리와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돌석이 댁은 복덩어리야. 하늘이 내린 선녀가 틀림없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멸시와 비웃음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정의뿔이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날 추수감사가 끝나고 마을이 한가로움에 잠겨있을 무렵 마을 입구에 거지 행색을 한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여 헝클어졌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이 훤히 비칠 정도였으며 발은 부르터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몰골이었습니다. 노인은 배가 고픈지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밥 동량을 하려 했지만 낯선 이의 등장에 지저대는 개들 때문에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나와 돌을 던지며 거지야 저리 가라. 우리 마을엔 먹을 것 없다. 라고 놀려대이자 노인은 힘없이 주저앉아 땅을 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지나가던 동네 안악이 혀를 차며 다가갔는데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안악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최참판 영감 아니오. 안악의 외침에 바티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고 곧 웅성거림은 분노 섞인 고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늙고 병든 노인은 바로 과거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돌석이를 괴롭혔던 최참판이었습니다.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옥살이를 하다가 병을 얻어 풀려났으나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옛 마을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소름이 떠올라 저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자 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어떤 이는 물바가지를 들고 와 최참판에게 끼얹으려 했습니다. 최참판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을 죄를 졌네. 물 한 모금만 주게 라며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밭에서 일하던 돌석이가 괭이를 내려놓고 달려왔는데 성난 군중 속에 둘러싸여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옛 주인이 저토록 비참한 꼴이 되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나서며 이장님, 이 도둑놈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 영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당장이라도 최참판을 칠 기세였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머슴으로 살며 겪었던 수모와 그가 자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인과응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돌석이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석이는 성큼성큼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최참판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거대한 등판이 마치 산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가 최참판을 혼내줄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지만 돌석이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최참판의 더러운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돌석이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자신을 잡은 손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보머슴 돌석이의 손이었습니다.
최 참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서가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최 참판의 참회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장님, 저런 놈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 영감이 미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저 영감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 자갈밭을 일구었겠으며 어찌 연화 부인을 만나고 여러분과 이토록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석이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저 늙고 병든 노인을 내치면 그가 갈 곳은 저승뿐일 텐데 우리가 똑같은 악업을 쌓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은 이제 인심 좋은 더덕마을로 소문이 났는데 굶주린 이를 박대했다는 오명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보아서라도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돌석이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격앙되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돌석이네가 보여준 나눔과 사랑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원한에 얽매여 비정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이장님 말이 옳으네. 때려 죽일 놈이지만 배고픈 사람 밥은 먹여보내는 게 우리네 인심 아니던가. 돌석이는 최 참판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정갈한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부드럽게 졸인 산더덕구이를 본 최 참판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손을 떨었습니다. 돌석이가 직접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자 최 참판은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처음 받아보네. 과거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늘 불평만 하던 그였지만 원수가 차려준 이 소박한 밥상 앞에서 그는 비로소 참된 맛과 감사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참판은 돌석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지난 날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 참판은 며칠간 돌석이의 집에서 요양하며 기력을 회복했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빈집을 수리하여 그에게 내어주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조용히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최 참판은 그곳에서 욕심을 버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거나 새끼를 꼬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속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고 최 노인이라 부르며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악연조차 선연으로 바꾼 돌석이의 넓은 마음이 마을 전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읍내를 넘어 관에까지 전해졌고 사또는 돌석이의 인품에 깊이 감동하여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얼마 후 임금님으로부터 의인 구휼과 나눔을 실천한 의로운 사람, 이라는 친필 현판과 함께 비단과 곡식이 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북을 치며 상을 가지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그 상을 받고도 거만해하기는커녕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라며 받은 곡식과 비단을 다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현판은 사랑채 가장 높은 곳에 걸어두었지만 돌석이는 그 밑을 지날 때마다 더욱 고개를 숙이며 겸손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봄날 돌석이네. 마당에서는 늦깎이 혼례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가난과 바쁜 일상 때문에 제대로 된 혼례를 치르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한 혼례상은 그 어떤 대갓집 잔치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화는 눈부시게 고왔고 사무관대를 쓴 돌석이는 듬직하고 훤칠하여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촌장 어른의 우렁찬 목소리에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자 하객들은 꽃가루를 뿌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돌석이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고맙소. 내 평생 당신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리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돌석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마을 잔치가 밤늦도록 이어지는 동안 돌석이와 연화는 잠시 인파를 피해 뒤뜰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글게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봄바람에는 향긋한 더덕향과 흙내음이 실려왔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지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옛날 그 장터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엽전 꾸러미를 던지던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결정 하나가 한 여인의 생명을 구했고 자신을 구했으며 온 마을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나으리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연화가 나지막이 물으며 돌석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돌석이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냥 참 좋아서 그러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 임금님도 부럽지 않구려. 돌석이의 소박한 대답에 연화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옷의 고기 반찬보다 나으리와 함께 흙 묻은 손으로 먹는 주먹밥이 더 맛있는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단단함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문득 사랑채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저 약속 지켰습니다.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더 떳떳하게 그리고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돌석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바라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아침에 눈 뜨면 일할 땅이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반겨줄 가족이 있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란스럽던 잔치도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들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안방에 이불을 펴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은 일찍 일어나 뒷산의 더덕씨를 좀 더 뿌려야겠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연화는 촛불을 끄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으리, 저도 일찍 일어나 새참을 넉넉히 준비하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두 사람의 고난 숨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세상을 바꾼 바보 머슴 돌석이와 지혜로운 아내 연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욕심이 생길 때마다 돌석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착한 끝은 있다 라는 말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먼 훗날까지도
그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났으며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넉넉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돌석이네. 마당에 피어난 하얀 더덕꽃 향기가 은은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